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긴장감이 아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몇 시간 앞두고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에게 참 많이 익숙한 분이신데요. 한국외대 유영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여론조사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강현 전 여론조사기관 KSOI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오늘 굉장히 뭔가 좀 이제 과학적이고 제대로 된 좀 판세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유영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생활 정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학교 가서 강의 열심히 하고요. 예,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재미와 아주 격조를 갖춰서 잘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 생활 정치를 보다 보면.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강현 선생님도 역시 이 대선 기간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시죠? 아이 뭐 조금요. 예, 초청이 아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 가장 핫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대선 전날 이제 대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전 투표율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4.74%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사전 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36.93%, 2017년 대선 때는 26.0%를 기록했죠. 그 뭐 지역별로 쭉 나눠 보면 조금 분석 속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사전 투표를 적극 조직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초기에 이 부정 선거를 제기하면서 좀 부정적 의견을 내다가 뒤늦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전 투표율에 대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느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예. 사상 두 번째이긴 한데 첫날 19.5%였어요. 무려. 첫날 기록만 하면 단연 신기록이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니까 전체 유권자 투표율은 많아야 한 80% 된다고 치고 네. 전체 유권자의 20%가 첫날 투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전 기록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높아서 내란 심판에 대한 에너지, 분노 이런 게 뭐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수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선관위의 관리 업무랄까요? 좀 이해하기 힘든 넌센스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전 투표치를 뭐 미리 나눠줬다거나 뭐 대리 투표를 그것도 선거 참관인 종사자 격인 사람이 했다거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것을 합치면 지난번보다 조금 못 미치는데 사전 투표가 이미 완전히 정착이 됐고 저는 사전 투표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는 고칠 때도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투표일이 3일인 거죠. 사흘.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넌센스나 좀 웃지 못할 일은 진행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수 정당권에서는 사전 투표가 마치 선거 부정의 원흉인 양 또는 거기에 뭐 커다란 흑막이 있는 양 그래서 늘 비판해왔고 최근까지도 그랬고 석방돼서 지금 잠시 나와 있는 윤석열 씨는 얼마 전에 뭐 부정선거 관련 영화도 보러 가서 떡하니 앉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가 태도 돌변해가지고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투표 선거 부정 또는 사전 투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재천명이나 정립도 없이 예. 갑자기 네. 사전 투표합시다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타까웠고 우스웠고 조금 이따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관위의 행정 업무 집행 능력, 네.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또 한 번 드러났다. 예. 기본적으로 문제 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싶고. 물론 상시 근무 인력은 많지는 않을 거니까 선거 때마다 임시 채용 때문에 어쩐 다 구실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교육하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뭐 소쿠리 투표 그 질타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도 또 그런 유사한 일이 터졌다는 선관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100번 네.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물인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이영아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선관위가 중요한 오류를 범했던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이 사전 투표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전 보지 않습니다. 예, 제2국민 투표율도 사상 최대였고 그리고 이것이 한독수 대행할 때 아마 투표일을 사전 투표 날을 정한 것 같은데 지난 대선보다도 주말이 안 깨버렸어요. 평일날 한 거죠. 평일날. 평일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난 대선에 거의 육박하는 그러한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간절했던 거죠. 하루라도 빨리 가서 투표하고 싶다. 예. 나의 투표권, 네. 나의 투표권, 국민으로서의 존재 자체로서의 주체로서의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예. 그런 간절함이 특히 이제 특히 직장가에 있는 사전 투표 관내 투표 거기는 줄을 서왔고요. 예. 뭐 200m, 300m까지 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이번 선거가 심판 선거고 응징 선거고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국민들이. 그런 점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대선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내일 이루어지는 본투표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두 선생님들을 이렇게 이 현재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전남의 투표율이 56.50, 전북이 53%, 그냥 광주 52% 엄청난 이 투표율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대구가 25.63%로 꼴찌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기로는 이 전남, 전북, 광주면은 이제 민주당이 텃밭이고 이 대구, 경북은 이쪽은 또 이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이렇게 투표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년에도 그랬죠. 그건 그랬는데 예. 대구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대구가 예년에 비해서 더 낮아진 것인지 더 높아진 것인지 하여튼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대구 경북 쪽에 아직도 그 투표에 대한 적극적 의도 그리고 효능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가 찍으면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확신이 잘 안 쓰는 거죠.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소극적으로 향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윤석열 씨에 대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혐오. 하여튼 윤석열 시대를 빨리 끝장내야 된다. 특히 윤석열 씨가 영화관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산책까지 하고 또 김건희라는 사람이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켜서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간절함들이 모아져서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전남 순천이 가장 높았다 그러더라고요. 한 70%가 넘었다 그러는데 엄청납니다. 하여튼 네. 그런 걸 순천이죠. 근데 과연 이제 본투표 내일 때 TK 쪽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투표할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뭐 그 리박스쿨 문제도 터졌고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한테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랬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남은 기간도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투표에 대한 약간의 좀 의욕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이번 선거의 성격이나 시대 정신은 뭐 여러 소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뭐 몇 달 내로 대선을 치르겠는데 심판을 아주 세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뭐 그때부터 명확했고 네. 흐름은 하나도 바뀐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래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 예. 그때부터 반정부적 윤석열 정권의 뭐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분위기,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항상 60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6대3 구조는 몇 년째 계속됐던 것이고 그 흐름에서 저는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전 투표를 몇 년간 저도 쭉 관찰하고 기사도 쓰고 해봤는데 묘한 지역적 경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구가 가장 낮아요. 영남에서도 그랬나요? 항상 맨 꼴찌입니다. 예. 대구가 예. 영남 그러니까 TK, PK, 부울경을 다 합쳐서 대구가 항상 맨 낮아요. 늘 그랬군요. 30분. 예, 이건 뭐 한 번 비롯된 게 아니고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수 정당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뭐 있다 이런 거와도 약간 관련은 있는 것 같고 예.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보수권의 지리멸렬과 패배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투표 동인이나 투표 욕구가 현저히 낮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별 투표할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전 투표가 낮았던 대구에서 아주 낮은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한편으로 그럼 전라도 남북도는 왜 높느냐? 이곳은 매번의 전국 단위 큰 선거마다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한 그 선거를 우리가 주도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반대로 항상 높아왔어요. 50% 육박하다가 이번엔 급기야 50%를 넘겼고 수도권에서 또 한 군데 특이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경기도가 사전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왜 그런지는 명확히 모르겠는데 예. 지금은 서울이 한 1,000만이면 경기도 인구는 한 1,300만이 넘었죠.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인구, 즉 유권자 수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왜 그래? 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낮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본투표에 가면 조금 만회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사전투표가 이틀인데 이틀 다 평일이었거든요. 그럼 둘 다 평일인데 첫날은 왜 그렇게 높았다가 둘째 날은 왜 그렇게 낮아졌을까요? 똑같은 평일인데. 지난 3년 전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던 때는 맞습니다. 사전투표 이틀이었는데 첫날은 금요일이었고 둘째 날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토요일 날 근무 부담이 조금 없으니까 약간 더 늘어났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도 그럼 평일이면은 평일 날 첫날 그렇게 높은 것을 설명이 좀 힘들 수 있죠. 아무튼 간에 굉장히 예. 높다는 것과 선관위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도 이 선투표하면 안 되겠다, 본투표해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전혀 안 먹혔다. 안 먹힌 거죠. 예. 국민들이 예를 들면 황교안 씨라든가 윤석열 측이라든가 일부 극단주의 세력들이 그렇게 설파했던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하면 부정선거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 스스로가 다 아는 거죠. 예.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나의 투표권의 행사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 투표에 대한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측 차원이 강한 거예요. 편한 날 하세요. 장일날 하지 마시고 편한 날.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민의 투표권들을 존중하고 더욱더 넓히려는 국가의 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해서 흉계 같은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스스로가 딱 정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분석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그럼 이제 깜깜이로 들어서기 전에 이제 발표된 두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 과반 득표를 예상하게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제 오늘 두 분이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후보마다의 득표 예상률 요거 이제 내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왜 이 정도로 나는 예상한다 하는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느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전문가시죠. 괜히 이런 거 먼저 했다가 틀리면 박제 돼가지고 이 큰 선거 때마다 늘 하잖아요. 예. 신문에도 표로 나고 그러는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과반 5자를 앞에 쓰리라는 것은 뭐 큰 의심은 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앞에 4자를 그릴 수 있을까? 40%를 넘길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고요. 저게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저게 바로 그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YTN에서 했던 거죠. 예, 50%. 저 그냥 말씀드리죠. 뭐 네. 어차피 뭐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스무고개도 아닌데 저는 이재명 후보는 한 52에서 53 정도. 52에서 53. 예. 김문수 후보는 뭐 한 37에서 많으면 39. 40이 안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모르죠.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3차 TV 토론 때 그 충격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참극입니까? 뭡니까? 아무튼 그걸로 꽤 이탈표가 많을 것 같고 저는 한 6.5% 정도? 어디서는 10% 넘겼다 이런 조사도 있곤 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꽤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긴 하지만 그 믿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영향은 좀 있지 않겠나 워낙 컸다. 예. 권영국 후보는 한 1.5에서 1.8? 어. 2%가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듣긴 예. 들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3% 넘겨야 예. 다음 선거에도 TV 토론 나올 수 있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권영국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이 내란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물론 권영국 후보가 TV 토론 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건 인정하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1%가 나올까 뭐 그런 예. 의구심이 들고요. 이게 이러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게 무슨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뭐 확 넓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러지 않았어요. 예. 여론조사가 다 스테디하게 쭉 갔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난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갤럽 조사하고 여론조사 꽃의 조사에서 나오는데 이쪽은 전화 면접 조사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진보 보수 중도에 대한 표집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봤을 때 그 과거에 DJ 노무현 문재인의 선호도가 이 갤럽 조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난 1월인가요? 55%로 나오고요. 중요한 건 지난 총선 비례대표 이 조사인데 여기서는 민주 진보 대 보수 득표율이 55대 44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큰 줄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12월 3일 날 이후에 계엄 쿠데타 이후에 벌어졌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뭐 여론조사 기간보다 이제 차이가 많죠. 뭐 ARS 조사 또 뭐 그리고 뭐 뭡니까 전화 면접 조사 또 좀 악의적으로 왜곡한 여론조사도 몇 개 있었고 실제로 제가 이름을 안 올려도 알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스테디하다.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압승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이강윤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50% 이상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52에서 55% 그 사이가 될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32에서 35%. 예, 그리고 적게 보시는 네. 그리고 이준석은 원래는 한 9%에서 10%를 다 봤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그 희한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9% 내외가 될 것 같다. 근데 9% 내외, 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에 대한 그 팬덤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결국 투표율이 지난 대선 77.3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77.1.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투표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기존의 사전 투표율과 이런 걸 봤을 때는 워낙 국민들 열망이 높고 그리고 내란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광장에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못 나가신 분들은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 투표율기가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80% 가까이도 보는 거죠. 근데 80%. 근데 이제 여기서의 편차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들이 뭐 8에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쭉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런 걸 보면 거기서 이제 무응답층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측에 좀 더 가지 않겠냐 그런 변수들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이 전화 면접 조사들의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건 비슷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죠 막판에 이 뭐 리박스쿨이라든가 이준석까지 있어. 두 분의 이 지금 방금 하신 이야기들은 잘 기록해 놨다가 내일이 지나면 바로 드러나니까요. 다시 한번 그때 한번 만나서 맞췄는가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만 추가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다면 선생님은 그 유시민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그 후보의 득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크게가 어느 만큼을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사건 사고 하나하나들이 대세에 지장을 주지 못한다는. 우선 시기적으로 깜깜이 기간 들어온 뒤에 네. 이준석 3차 토론에서의 뭐 정말 입에 옮기기조차 뭐한 네. 그 충격적인 발언이 있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알려진 거잖아요. 유시민 발언은 네. 이준석께 너무 컸다. 컸고 예. 유시민 발언도 물론 비판받을 소지 다분합니다. 본인도 비교적 빨리 그 다음 날인가 뭐 해명성 사과성 해명 그런 걸 했어요. 할 때는 그냥 아싸리 깨끗하게 심플하게 하는 게 저는 사과를 할 거면 그런 점이 훨씬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평소에 유 작가 말하는 스타일이나 등등으로 보면 저는 그건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의 워딩 언급은 있었고 그거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준석 파동은 논란이 벌어질 필요조차 없이 너무나 메가톤급으로 컸어요. 네. 충격이. 투표는 특히 막판에 오면 감정선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국민 감정선에 불을 확 질러버린 게 이준석의 발언입니다. 그 논리적으로 옳고 뭐 누구를 재인용했니 이런 복잡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머리만 아파지고요. 제대로 메시지가 전달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답변하자면 유시민 발언 파동은 엄밀하고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보아서 잘된 발언은 아니지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준석 발언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준석에서 빠진 게 김문수에게 가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그렇게 흔쾌히 동의는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저희가 이 투표를 앞두고서 샤이보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숨어 있다가 당락을 바꿀 만큼의 표로 등장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아닙니까? 예. 지난주부터 사실상 다 결집한 겁니다. 샤이보스라는 개념이 지금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무응다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나오는 건 샤이보스는 예. 어디 딴데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 결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그 결집도를 누가 더 강화시키냐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나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을 보면은 이 최근에 며칠간은 그 물론 이제 다른 지역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좀 자기가 불리한 지역 가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자기 지지층들이 왜 내가 이재명을 찍어야 돼? 내가 왜 김문수를 찍어야 돼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결국은 역대 선거에서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듯이 결집된 표가 누가 많이 투표장에 나가느냐. 결국 그 싸움이거든요. 이건 뭐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항상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 스테디한 여론조사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15에서 20% 차이 난 이런 측면들이 크게 변화가 안 생길 것 같다. 뭐 유시민 작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의 셀럽으로서 밖에서 이재명 후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옹호적인 적극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네. 뭐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이준석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김문수 후보하고는 그 여러 역대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다 나왔지만 이 표가 중층화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무응답층들이 샤이보스인데 과연 이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지. 야, 내가 이제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나오면 김문수가 되겠지. 난 김문수가 너무 좋아. 그런 희망과 그럼요. 열렬한 지지가 있어야 투표라는 건 나온다는 좀 거죠. 감성이라고 예. 말씀하시지만 정치 효능감이거든요. 예. 내가 이재명을 찍으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내가 김문수를 찍으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이런 게 사실상 인간의 감성에 상당히 기대감이 중요한 있어야 그런 게 되는데. 있어야 되기 네. 때문에 과연 샤이보스층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샤이보스가 술자리나 개인들끼리 한담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고 정답이 똑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자주 싸웁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를 찾든 구글을 찾든 똑 떨어지게 팩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그런데 예. 이게 제가 일부러 말을 좀 재밌게 웃기게 하려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일단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 2번 예. 샤이보수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네. 즉 샤이보수의 존재를 확인하려면 뭔가 부끄럽고 쪽팔려서 창피해서 여론조사 때는 특정 지지를
표명하지 않다가 네. 투표장에는 가서 그 사람을 찍는 걸 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엄밀히 구분을 해야 돼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샤이 트럼프 때문에 나왔어요. 처음 대통령 나왔을 때 너무나 개판이거든. 아니 개판이란 말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건 저도 익히 잘 압니다만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당한 몰라요. 사람, 그게 예, 미스터 황당한 트럼프의 사람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원래 그렇게 무식한 인간 같지는 않은데 학벌은 괜찮으니까. 예. 아무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네. 여기 왕자 쓴 아무개하고 비슷하죠. 그랬는데 됐어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때는 차마 난 트럼프를 지지해라는 말을 하기가 쪽팔려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그래 러스트벨트에 고생하는 백인들 봐봐 우리 찍어야겠어 해서 나타났던 게 샤이예요. 스타일이죠. 우리 네. 비슷한 게 어디냐면 박근혜 탄핵됩니다. 음. 야 어떻게 세상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최순실 그 뭐야? 걔가 뭐 이런 것까지 했다며? 그래서 보수가 괴멸 상태에서 치렀지만 당시 유승민, 홍준표 합이 뭐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5%, 8%까지 추락했는데 투표 까보면 그보다는 훨씬 높이 나왔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샤이 공화당, 샤이 박근혜, 샤이 보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지금 김문수 지지율이 뭐 36에서 37, 8, 32에서 한 39쯤 나오는데 만약에 40%를 휙 넘겨버리면 그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샤이 보수가. 예. 여론조사에서 응답 안 하다가 투표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됐다. 이게 중요한 데니까 말씀드릴게요. 뉴욕타임스조차도 투표 당일날 1%포인트 이내로 오히려 민주당 해리스 후보인가 그 여성 후보가 이긴다고 보도를 했을 만큼 여론조사상으로는 딱 붙었거나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앞서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개표를 하니까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약 5%포인트 이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샤이 트럼프가 분명히 존재했죠. 여전히 트럼프는 쪽팔리지만 난 트럼프 지지할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증 사례로 찾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투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모르겠고 저는 보수권의 투표율은 윤석열이 3년 전에 대선 당선될 때보다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투표율 보수권에서는. 예. 그런데 개헌 내란을 심판하겠다는 열망이 이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줄어든 것보다 이쪽에서 늘어나는 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지난번 3년 전 대선과 투표율이 비슷하거나 줄어도 살짝 줄지 않을까 80%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을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것을 중요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더 이상의 뭐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이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게 시대적 소명인데요. 이제 근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말이죠. 정치 보복 관행 근절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대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내란 세력을 이제 척결하겠다는 것이 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상충되는 표현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국민들은 사실 근데 처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한다거나 무슨 아무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반드시 내란 세력 척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적 통합을 실현할 슬기로운 방식이 있나 이제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또 다가오는 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거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강도가 있는데 예. 나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 약탈짓을 한 강도를 이웃에 있는 강도예요. 이웃 사촌이니까 강도를 품는다? 예. 그건 안 되는 강도를 예를 들면 뭐 구속을 시키거나 처벌을 단단히 분리시켜야 되는 예.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합과 내란 세결에 대한 그 응징과 척결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하려면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내란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직까지도 잔당 세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력들을 품는다? 그건 통합을 못 하죠.
또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건 통합이 아니다. 그건 통합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뭐 그렇다 해서 10% 20%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소수점 이해하겠죠. 네. 지금 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기득권적 세력을 했던 이런 뭐 군벌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래야 통합이 되는 거지. 최소화시키고. 아니, 원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 실제 중요 종사 임무자를 보면은 네.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뭐라 그래 포로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잘못해서 그래서 그 포로가 됐던 사람들을 같이 함께 국민 통합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제가 보기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을 경우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자기 정치보복 안 한다. 네. 자기 개인적인 윤석열이가 얼마나 정치보복을 했습니까? 탈탈 털고 그랬지. 예, 정적이라 그래서 예.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고 DJ도 과거에 집권했을 때 박정희에 대한 정치보복을 안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서 이제 그런 측면도 일단 중요한데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저는 국민들이 이런 기대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사람은 내란 세계에 대한 응징도 있지만 좀 잘 살게 했다. 너무 엉망이다. 경제가 너무 엉망이고 진짜 살기 힘들다. 이건 뭐 중소영세 사업자라든가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경제적 고통에 쌓여 있거든요. 외교안보 국방은 엉망이죠. 윤석열 정권에 해놓은 게 다 국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좀 바꿔내라.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 대한 공약을 봤을 것이고 그 기대감이 저는 희망과 기대감이 또 투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어떻게 덧붙일 말씀이? 예. 네. 병소, 환부, 병든 조직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도려내야 건강한 인체 조직으로 전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처벌하고 도려내는 것은 국민 통합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저 헌재 탄핵 국면 때 극우, 서부지법 폭도, 전광훈 목사류의 파시스트적, 극우 파시스트적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일단 얘기는 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극단적 파시즘에 물든 그리고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서 떠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이런 것들이 통합을 저해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진단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당권을 둘러싼 싸움을 벌써 시작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뭐 자중지단으로 붕괴될 거라는 말도 돌고, 뭐 위헌 정당을 해산 청구를 하겠다, 뭐 친윤의 각종 범죄 행위를 수사해야 된다, 다양하게 나오는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 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상해 볼 수는 없는데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준다면. 그 제대로 리더십이 설 수 있을까요? 워낙 계엄 내란이라는 게 컸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한 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옹호 뭐 이런 사람도 좀 있고 네. 말로는 립 서비스로는 사과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보나마나 뭐 내일 투표 앞두고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리는 게 조금 뭐 할 수 있지만 저는 참패에 가까운 결과는 거의 예견돼 있다고 보는데 매우 지리멸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 리더십을 위한 태동이나 질서 모색 같은 게 당분간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원래 잿더미에서 새로운 싹이 날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지리멸렬해서 함부로 그쪽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좀 제가 아는 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예. 그래도 뭐 탄핵 찬성도 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그랬죠. 예. 튀어나와서 바른정당에 새로운 당도 뭐 만들고 만들고 예. 그랬어요. 같이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계속해서 옹호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었고 실제로 네.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걸 만들고 했었고 그러니까 예. 이게 계속해서 윤석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하여튼 뭐 감옥이든 바깥이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러한 극우적 극단적 세력을 계속해서 자기의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고 거기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의원들은
대다수입니다. 의원들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총선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보수층에 대한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예. 극우로만 가는 거죠. 자꾸만. 이번에 리박스쿨 부분도 극우 세력 국가 전 정보원 또 뭐 친일 세력 이런 세력들 뉴라이트까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정한 보수 세력이 를 했던 그 정당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 또 이후에 분열 그리고 뭐 한동훈 따로 뭐 지금 뭐 자기 당권 운동하고 안철수 따로 다 따로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정당. 엄청난 시대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 집적성이라든가 집적민주주의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럼 보수를 누가 대변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보수라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과거 이념적 잣대를 보면은 보수는 뭐 후퇴하는 거 전 근대적 이렇지 않거든요. 현재 삶 속에서의 존재에서의 이 미래를 얘기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활 정치라든가 실용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진보 세력이 태동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는 민주당이 다 껴안고 이제 진보는 또 새롭게 뭉쳐서 등장하고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존재할 건덕지가 있나요? 제가 내란 세력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10초 동안 반어법으로 한 말씀 드릴까요?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가장 은근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국힘이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후보 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길 바래. 대표단을 조성해서 전국을 돌면서 석고 대죄하고 예. 때려주십시오. 맞겠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뒤에 윤석열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반어법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돌아보면 말이죠. 이제 참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참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하면 온갖 음해와 비난과 기소와 재판, 물리적 테러 정말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난 하루도 참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많이 겪었다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윤석열 씨가 12.3 쿠데타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윤석열의 조기 퇴장이 없었다면 과연 조일의 대법원장 하는 짓을 보니까 향후에 임기 2년을 더 버틸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단 말이죠. 선생님들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12월 3일 개엄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개엄 장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탄핵 심판하는 네. 장면 또 뭐 다양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가장 본인 선생님들이 기억에 남는 장면. 저는 네. 그날 밤 12월 3일 밤 10시 몇 분에 뭐 TV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한다고 했을 때 예. 국회 앞으로 몰려갔던 수천 명의 시민들 그리고 경찰하고 막 군하고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의 그 모습이군요. 예, 그리고 은박 요정이라고 합니까? 아, 키세스 눈팍 오는데 네. 한남동 그 네. 윤석열 관저를 가득 메우고 밤을 꼬박 새는 시민들을 보면 지금도 막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뭉클하죠. 뭉클을 넘어서서 막 제가 미안하고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이 계엄 일으킨 거는요. 예. 뭐 김건희하고 한동훈의 갈등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 어쩔 수 없이 버티질 못하니까 계엄을 일으킨 겁니다. 예. 도저히 국민 통치가 안 되니까 지 가치관과 지 물리로가 안 되니까 야 계엄이라도 일으키자. 뭐 처음에는 영구 집권을 기획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예. 지금 뭐 이강용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탄핵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때는 국민들이 더 많이 나갔죠. 연인원 1,600만 명. 맞습니다. 촛불. 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회는 별 역할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숟가락 얹었어요. 문재인 정부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예, 맞아요. 근데 그랬어요. 숟가락 얹은 거거든요. 그 이선 당시. 후퇴 뭐 그래서 그런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촛불 항쟁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지적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제는 버틸 힘이 없다. 그런 측면들이 강조됐는데 이번에는 저는 특기할 만한 일은 왜 국민들이 국회를 그럼 신뢰했느냐 나중에 가서 그건 이재명 대표가 딱 터졌을 때 유튜브 방송을 했잖아요. 네. 국민 도와달라고. 국회로 모여와 달라고. 국회의원 예. 모여라.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 국민들 빨리 국회로 와달라고. 그랬죠. 국민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몰려 나왔죠. 그리고 예.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또 탄핵 소추안도 두 번째 통과될 수 있도록 모아주고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의 저는 뭐 제가 칭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당히 국회를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 기구를 국민들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오늘 이렇게 투표 바로 전날까지 뛰어오게 하는 데는 많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그리고 그 단결된 마음 그리고 오늘날 이 대선을 치르고 있는 그 절절한 심정들이 모여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투표 임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아직 사전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요.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대선처럼 한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예. 저는 예. 우리 국민들이 한 주체로서 존재로서 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거.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 직선제 개헌은 대통령을 내 손을 뽑겠다는 거였고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이 우리의 투표권을 앗아갔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표권은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또 나의 한 표가 바로 이 사회와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를 구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중함 그걸 다 국민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소중함을 꼭 행사하셔서 예. 진짜 새로운 사회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징글징글했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3년이었거든요. 이걸 끝장내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갈 수 있는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상식과 합리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우리는 가질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투표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으로써 주권 재민과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는 것을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으로 만들자 우리 손으로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두 분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바로 이은혜의 대선 탈곡기 진행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